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억하시죠? 어느덧 4주기를 맞았는데요.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소 보유국인 대한민국은 지금 원전 관리를 안전하게 하고 있을까요? 한국 수력원자력 해킹 사태, 한빛원전 가동 중지 등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원전 시설 관리 실태를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 점검해봅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 후 4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원전은 안전한 것일까? 원자력 사업자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거든요. 규제기관인 원안이마저도 한수원의 영업 비밀이다라는 이유로 많은 자료를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원전 시설 관리, 그 실태를 점검해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법률을 살펴봅니다. 원전 강국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현황은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23기를 보유 중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의 원전 대국입니다. 게다가 지난 4월 23일 한미 원자력 협정이 전면 개정됐는데요. 이로 인해 사용 후 핵연료 연구 활동 등에 대한 길이 열리면서 우리의 원자력 위상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원전 업계. 특히 지난해 12월 발생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한국 수력원자력 해킹 사고. 한국 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일부 웹사이트가 해킹돼 임직원들의 개인정보 1,799건이 유출된 데 이어 월성 1, 2호기 제어 프로그램 해설서, 월성 1호기 관련 도면 등 여러 가지 기술 자료들이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되는 사고였습니다. 사실 원전 시설의 사이버 보안 체계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2014년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원전에 대한 해킹 시도는 무려 1,800여 회를 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원전과 관련한 것은 그 원전 방호 방제법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안전 검사도 받고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도상으로 그런 어떤 방호 방제법 내에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그 원안이 이 어떤 통제를 받아서 원전들이 사이버 보안 검사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인 것에 그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과 같은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에 지난해만 일어났던 해킹 사고는 예견된 것이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원자력 시설의 사이버 보안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률이 없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면서 향후 보완책을 생각해봅니다. 지난 4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원전 반대 그룹에서 원전을 중지하지 않으면 원전을 파괴하겠다는 협박이 있었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안감이 증폭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수원에서는 내외부망 분리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100% 장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우선 현행으로는 원자력 시설의 방호 방제법에는 원자력 시설의 사이버 보안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사업자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거든요. 이 법안이 입법될 경우에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하위 법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대책이 체계적인 규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안에서는 전자적 침해 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 보안 계획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사이버 보안 대책을 명문화하고 원자력 시설의 전자적 제어, 관리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원자력 시설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으로 정의했습니다. 또 해킹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 시설 정보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전자적 침해 행위로 정의하고
원자력 사업자의 전자적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때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해 해킹 사건으로 공개된 자료 중에는 원전 허가와 관련된 서류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원전의 운영 허가, 중대사고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기 힘든 상황입니다. 핵발전소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들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해외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스템으로 잘 돼 있습니다. 미국 핵발전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의 모든 문서들이 다 저희 같은 외국인들도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해당하는 NRC 핵규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핵발전소 안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핵발전소 안전에 대해서도 문의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한수원에서 NRC로 보낸 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런 것도 저희 인터넷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보안과 관련돼 있고 내지는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건 지우고 공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안전과 관련한 것이 어떻게 검토되었고 그 검토에 대해서 각각의 정부 기관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중에 일부 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 전체가 아예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국민들에게 원전 관리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수원이라던가 이런 운영 주체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현재는 규제기관인 원안이마저도 한수원의 영업비밀이다라는 이유로 많은 자료를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조차도 그 자료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니까 원안위가 심의를 못하는 상황까지 이뤄진 겁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안전과 안위,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그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그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심의를 하도록, 그래서 원안위가 다루는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국민들이 그 자료를 열람할 수도 있고 공개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원자력 안전관리 현황 및 검사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중대사고와 중대사고 관리 상황을 법률에 명시하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운영 허가를 받을 때 중대사고 관리 절차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것 등입니다. 원전 관련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노후 원전일 텐데요. 하나둘 설계 수명을 넘기고 있는 초기 원전들. 이들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가 실시가 돼도 결과를 판단할 만한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의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의 폐쇄에 대한 문제와 관련 법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23기 원전은 대부분 그 설계 수명이 30년입니다. 이 가운데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각각 2007년 6월, 2012년 11월에 수명을 종료했지만 고리 1호기는 수명을 10년 연장해 현재 운전 중이고 월성 1호기 또한 지난 2월 2022년까지 연장 운전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원전 주변 주민들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노후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폐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입니다. 지금 고리 1호기가 수명 연장에서 가동 중이고 또 얼마 전에 월성 1호기가 수명 연장 의결을 했죠, 원안위에서.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그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그렇고요. 또 그 원전 주변에 지금 거의 420만 명 정도 고리 월성 원전 그 단지 주변에 살고 있는 인구가 그만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사고라도 대한민국이 갖게 될 그 위험 부담은 훨씬 더 크고요. 최초의 그 설계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그러면
그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에 대해서는 일단 주변 그 지역 주민들부터도 이미 수명이 만료했기 때문에 더 사용하지 말자라는 아주 상식적인 일반적인 요구를 이번 법 개정안에 담은 것이고요. 그게 서서히 그 대한민국의 어떤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 걸음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법안은 발전용 원자로 건설 운영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체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최초 설계 수명 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해서 운전하고 있는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의 운영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원전을 운영해온 다른 원전 국가에서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수명이 만료되기 최소 10년 전에 이것을 이제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실은 이걸 이후에 이런 설비를 교체하게 되면은 수명 연장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10년 전에 미리 판단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이 제도가 그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일단 설비 투자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검토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경제성 검토라는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미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한 비용들을 때문에라도 수명 연장해야 된다는 논리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건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미리 이 발전소를 수명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 그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이런 걸 따져보는 절차가 하나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효율에 앞서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담보하는 에너지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전 안전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기보다 생명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논리도 있고요. 또 어느 의견에서는 우리나라가 과연 원자력 발전 없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고요. 근데 첫째는 많은 국가에서 더 이상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이런 에너지 정책을 채택하는 그 선진국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해외 사례들 그리고 또 현재의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원전들이 그 자체로 너무 잦은 사고와 그 주변 주민들의 어떤 건강 문제라든가 이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도 좀 이 원자력 안전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국회가 이러한 어떤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좀 더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심을 촉구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안전은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원자력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전에 안전과 관련해서 얼만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신경을 써야 되고요. 특히 원자력 시설의 사이버 보안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이고 또 입법적인 보안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안전 규제 부분도 세심하게 감독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이나 불안을 덜 하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자력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20%를 넘게 차지하는 에너지원입니다. 또한 10기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될 예정에 있어서 향후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그 위력만큼이나 사고가 날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에너지원인 만큼 안전한 관리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원전 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발의돼 있는 다양한 법안들,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를 가다듬고 국회와 정부, 원전업계가 힘을 모아서 안전한 원전 국가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입법 예고 이모저모 오늘의 법률안. 어버이날, 명절 등의 선물로 인기인 상품권. 그 종류도 다양해 백화점 상품권부터 외식 상품권까지 무려 200여 종에 달하는데요. 이용자는 원하는 물품을 원하는 시기에 구매할 수 있고
발행자는 선수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어 발행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불법 유통이나 발행자 도산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신고토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자기 자본을 넘어서는 과도한 상품권 발행을 막기 위해 연간 발행 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또 상품권 발행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피해 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의무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공사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등 하도급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정부 계약 하도급 관리를 위해 하도급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등을 전자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사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미흡해 이용률이 전체 공공기관 계약 건수의 0.4%에 머무르는 등 실효성이 낮은데요. 이에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가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하도급 지킴이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해 구축한 자체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전월세난이 장기화되면서 전월세 가구의 소비 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월세 전환 현상이 급격히 증가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기존 10% 또는 기준금리의 4배 범위에서 기준금리의 3배 범위로 낮추는 안을 마련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매 분기마다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광역시에서 15m 높이의 아파트 옹벽이 무너져 차량 수십 대가 매몰됐습니다. 주민들도 아파트를 빠져나와서 근처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고 아파트는 지어진 지 20년 된 아파트로 이러한 노후 건물은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데요. 이에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단독주택 규모가 200호 이상 또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절반 이상인 지역을 재해위험 주거지구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재해위험 개선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선사업 업무 지원을 위해 재해위험 주거지구 개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중 관심 있는 법률안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시다면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입법 예고되는 법안의 원문이나 주요 내용뿐만이 아니라 진행 과정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5월은 챙겨야 할 날이 참 많은 달인데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자녀 장려금 제도인데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이 제도는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그 관심도 큽니다. 어떤 제도인지 오늘 새법률 생활백서에서 살펴보시죠.
자녀 장려금 제도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둔 저소득층에게 소득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액이 4천만 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의 무주택이거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경우 가능합니다. 지하철 청소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오형탁 씨는 야간에 근무하고 아침에 퇴근합니다. 맞벌이하는 아내를 위해 집안일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되게 바빠 보이시는데 원래 이렇게 집안일 많이 하세요? 예, 뭐 많이 안 하고요. 가끔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여 년, 새아이의 아빠가 된 오형탁 씨. 경기 불황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 맞벌이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습니다.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아버님 혹시 어떠세요? 저는 지금 지하철 스크린도 청소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녁 12시에 출근해가지고요. 4시까지 일하고 있어요. 와이프는 점심 때 잠깐 학교 급식 좀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날 세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약간 자고요. 오후에 이제 와이프 일할 때 도와주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좀 없나요? 경제적 어려움은 있죠. 네, 뭐 집값도 비싸고 무슨 물가도 비싸고 애들 3명 키우니까 늘 생활이 빠듯하죠. 교육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가는 비용이 많으니까 번 상황에서 최대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방 2개의 좁은 연립주택에 5식구가 옹기종기 살고 있는데요. 맞벌이에도 연소득이 2,500만 원이 채 되지 않다 보니 새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같은 사정으로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작년에 국세청에서요 문자로 신청하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신청했고요. 추석 전에 그 210만 원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올해부터 이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구체적으로는 확실히 잘 모르고요. 그냥 대충 인터넷으로 또 지인들이 보내줘가지고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이 있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장려금과는 별도로 신청해 지급받게 되는데요. 미래를 위해서 출산율도 높이고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녀 1인당 지급액이 최저 30만 원에서 5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 2명이 있는 경우는 최대 받으면 1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죠. 자녀장려금 제도에 자격 요건이 있나요? 크게 이제 2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일단 재산 조건과 소득 조건인데 일단 소득은 가구 합산해서 1년에 4천만 원 미만인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산 조건은 1억 4천 미만인 사람이 해당이 되고요. 또한 만 18세 미만 자녀, 소득이 연 100만 원을 넘지 않고 구성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소유주택이 한 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은 자녀장려금에 대한 안내문이 있고 직접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더 쉽겠죠. 그럼 오형탁 씨의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고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신청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녀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이 그냥 4천만 원 미만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요. 해당이 되시나요? 네,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자녀 장려금 있잖아요. 네. 제 자녀가 3명인데 네. 혹시 자녀 수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아, 자녀 수에 제한 없이 1인당 50만 원까지 세 분이면 네, 최대 1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담하셨는데 네. 지금 상담해 보시니까 이 자녀장려금 요건에 해당이 되시나요? 네, 자녀장려금 요건에는 총 소득금의 기준 4천만 원 미만에 해당이 되시고요. 재산 합계액도 1억 4천만 원 미만에 해당이 되고 부양 자녀가 3명이나 있으시니까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십니다. 재산 액수에 따라 장려 금액이 차이가 나던데 어떤 차이가 나는 건가요? 재산 금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1억 미만일 경우에는 100% 지급을 다 받으시지만
1억 이상에서 1억 4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만 지급을 받습니다. 자녀가 3명인 오형탁 씨의 경우 총 150만 원의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받는데요. 이 기한을 놓칠 경우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은 10% 감액 지급됩니다. 세무서에 오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방법인가요?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는요.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간단히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이 서툰 분들은 전화 1544-9944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겠죠? 오늘 이렇게 자녀 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떠세요? 네, 올해부터 자녀 장려금 생긴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상담해 보니까 해당이 돼서 너무 기쁘고 명확히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까지 겹쳐서 세무서가 무척 붐비는 달인데요. 따라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기보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는 것이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요즘 자녀 장려금 제도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자녀 장려금 신청에는 금융거래 정보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점 명심하시고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세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법률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